핵심은 입지 좋은 구축.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300%가 넘어가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이런 기회가 사실 이촌동뿐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둘이 싸운다, 리모델링이 좋아, 재건축이 좋아, 뭘 선택해야, 여기에 포커싱할 게 아니고 이 이촌동 단지들이 현재 용적률이 358% 이런데도 재건축의 논의가 가능하네, 여기에 포커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이촌동이 재건축 검토하듯이 재건축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안 됐는데. 왜냐? 서울시에서 완화책을 주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요 동부 이촌동 리모델링 vs 재건축, 요거 조금 화제가 좀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동부 이촌동의 특정 단지에 재건축의 신 같은 분이 떠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요거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요거 자체뿐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단지가 용적률이 358%, 그러니까 다시 절대 재건축이 될 수 없을 줄 알았던 그런 단지임에도 재건축 어떤 추진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이 다른 단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틀에서도 정리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의 신이 이촌동, 동부 이촌동에 떴습니다. 제가 얼굴은 가려드렸습니다. 네.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재건축의 어떤 신화,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물론 명과 암이 있지만 이 재건축의 성공 사례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촌동의 모 단지, 현재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모 단지에서 어떤 강연을 하고 재건축이 과연 될까,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도 떴어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강의를 했다. 그래서 재건축 내 말대로 하면 된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굉장히 원래 스타일이 강력하신 분이니까 요거를 리모델링 심의를 앞두고 갑자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중에 이 단지의 조합원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조합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도 된다, 우리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는 좀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용적률이 350, 30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죠. 이거 될 수가 없어. 이거를 재건축하려면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내도 안 돼. 약간 이런 수준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최종본으로 나온 게 굉장히 강력하게 용적률이 300%가 넘으면 넘는 대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굉장히 적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좋은 동부 이촌동에서 우리 재건축을 추진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재건축의 신이라는 분도 초청해가지고 설명회를 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촌동에 일단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을 이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용적률이 다 엄청 높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은 준주거나 상업지,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지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임대주택도 짓고, 기부채납도 해도 300%까지예요. 현재 법으로는. 3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부채납으로 한강변이니까 의무 10% 하고 하고 10% 이상 기부채납 주고, 또 한 25%, 용적률의 25% 정도는 공공주택, 임대주택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가질 수 없고 일반 분양할 수도 없고, 이러면은 지금 이렇게 300% 넘는 단지들은 물론이고 현재 용적률 250%, 60% 이런 단지들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가능한 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대형 평형이라서 이 대형 평형들이 자기 집을 줄이고 줄인 것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을 만들어서 세대수를 늘려서 이걸 분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 단지들은 이제 대형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아니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근데 입지는 좋고 입지는 아까우니까 리모델링을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적에 되게 좋게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부 재건축 추진파들이 있긴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엄청난 완화책을 주면서 재건축 쪽에 힘이 좀 실렸습니다. 현황 용적률이란 거를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지금의 용적률을 인정해준다. 358%면은 여기서 더 높일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요거 인정해주고 여기서 더 집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사업성 보정 개수를 도입하겠다. 여기는 이제 이촌동에 해당되는 어떤 요소가 아닌데 약간 입지가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특히 임대주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보정 개수를 도입해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종상향까지 해서 역세권을 더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완화책을 줬습니다. 이거 자체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거의 이제 서울시의 입지만 괜찮으면은 꽤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완화책을 적용해서 이촌동 요 앞서 말씀드린 요 단지들이 요 완화책을 적용하면 얼마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을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한가람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에는 358%였는데 448%까지 올릴 수 있어요. 기존엔 300%였다니까요. 근데 448%까지 올릴 수 있게 됐어요. 한강대우 444, 이천코오롱 396, 뭐 이렇게 다 400% 이상 혹은 400% 근처까지 올릴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이러면은 와, 재건축하고 싶어지잖아요. 재건축이 가능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건축 추진파들이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리모델링에는 좀 갈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와, 재건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재건축 하겠다고는 아니고 재건축이 가능한지 들어보자 이러면서 많이 몰려서 화제가 됐죠. 근데 일단 냉정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좋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완화책이 나왔을 적에 이것을 얻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따져보긴 해야죠. 리모델링이 맞는 방향인지 재건축이 맞는 방향인지 굉장히 단지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빨리 되고 있는 이촌동의 요 강촌 아파트 339%의 규제 완화 후에 424%까지 갈 수 있는 요 이촌동 아파트, 강촌 아파트를 예시로 설명드려 볼게요. 현재 상황은 일단 리모델링에 서울시 사전자문을 통과했습니다. 건축심의 준비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요 사전자문 통과하면 건축심의 금방 접수하면은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년 초에 건축심의 통과할 것이라고 지금 조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484% 확정이에요. 아까 최대 424%라며. 재건축을 하면 424%인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484%까지 나오는 거예요. 리모델링에 한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거나 뭐 이런 문제들 도계 위에서 뭔가 태클을 걸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청담동 같은 데 보면은 현재 이미 거의 400%에 가까운데 막 500 몇십 %까지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강촌 아파트는 허가를 받은 게 484%.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어요. 요걸 추진하겠다고 아니고 484%로 확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이나 임대가 없습니다. 임대를 짓지 않아도 돼요. 484%를 모두 조합원 집과 일반 분양 집으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히 사업성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조합원 집들을 세대당 7에서 8평 정도 올려줍니다. 키웁니다. 키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효과가 높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113세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분양분을 팔아서 분담금, 내가 세대당 7, 8평 증가하는 리모델링 할 적에 요거를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일반 분양으로 판 요 금액을 받아서 분담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속도도 지금 건축심의가 곧 통과될 예정이라서 이대로 진행이 잘 되면은 26년이나 27년쯤에 이주를 합니다. 곧 공사할 거니까 이주하세요. 이주하고 그건 28년쯤에 착공을 하겠죠. 그러면은 2032년에 준공, 신축, 그러니까 리모델링 신축, 완전 신축 아니라고 치죠. 예. 리모델링 신축이 2032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촌동 강촌 아파트를 냉정하게 재건축 사업성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424라고 했는데 423으로 나왔네요. 어쨌든 3점 몇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재건축 했을 적에 최대 용적률은 423점 몇 이렇게 되고 423% 중에 이제 용적률 기준으로 22에서 23%만큼 공공임대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400% 정도 남죠. 그리고 공공기여율이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의 어떤 한강변 의무 기부 체납 요게 10%예요.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이게 종상향을 한 거거든요. 종상향에 의한 기부 체납이 또 6.15%가 따로 들어가요. 합치면은 16.15%인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서울시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로는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 공공기여분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서울시에서 이런 완화책을 다 완전히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안 받을 수도 있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할 건데 일단은 현재 잡혀 있는 의무 공공기여 기부 체납 10%를 더했을 적에 16.15%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게 준주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준주거지로 이제 아파트를 올리면은 그 중에 뭐 1층에 상가 이런 걸 지어야 돼요. 비주거 시설 10%가 의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면은 분양 가능 용적률이 332% 전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비주거 시설이 10%라고 했잖아요. 주택은 약 300%만큼만 지을 수 있어요. 현 용적률이 339%니까 주택을 300% 정도로만 짓는다는 것은 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돈은 많이 내야 되고 일반 분양분은 당연히 없고 일반 분양분은 한 개도 없고 집을 줄여야 됩니다. 현재 뭐 30평에 살고 있으면 한 27평으로는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재건축을 해야 된다. 물론 비주거 시설 10%에 파는 요 상가는 일반 분양으로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것만 조금 분담금 줄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정도고 나머지는 집을 줄이는데도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사업성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요게 98년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2028년이 되어야지 본격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본격 추진 안전진단 받고 이런 본격 추진부터 시작해서 12년 40년 이후에 준공이 될 예상이죠. 아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2년, 재건축하면 2040년이. 이게 또 속도의 문제가 있죠. 물론 요 강촌 아파트나 한가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썩은 아파트, 몸테크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장 추진 안 한다. 당장 어떤 정비사업 추진 안 하고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그냥 살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2040년쯤 되면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냥 사업을 미루겠다. 이런 판단이겠죠. 어쨌든 신축이 되는 시기가 이렇게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요 공공기여율을 완전 최저로 가정을 해서 따져봤습니다. 한강변 의무 공공기여율을 없애겠다. 왜냐면은 서울시에서 완화책에 무슨 허용 용적률을 다 인정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무 공공기여율도 다 빼준다. 이렇게 치면은 공공기여율 겨우 6.15%만 내도 최대 용적률 423%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가정, 최대한 재건축의 긍정적인 가정을 했을 적에 이렇게 보면은 분양 가능 용적률이 374% 전후가 됩니다. 주택은 337% 정도. 그러면은 여전히 현재 용적률이 339%니까 주택을 337% 이렇게 지을 수 있으면은 여전히 일반 분양분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집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요거는 뭐 2% 차이 정도는 없다고 치죠. 어쨌든 1대1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집을 줄이진 않아도 일반 분양을 해서 집을 일반 분양해서 분담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는 없고 그냥 1대1 재건축 현재의 크기 그대로 신축으로 만드는데 돈을 내야 되고 요 분담금을 줄이는데 그나마 비주거시설 10% 수익 그거는 분담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사업성이 나온다. 요 정도 하면은 사실은 분담금 이래도 많이 나오죠. 상가 분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0%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건축비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담금 뭐 6, 7억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죠.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분담금도 높고 집이 넓어지진 않고 요 정도 세대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가도 똑같이 40년 이후 준공된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나쁜 재건축이 안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장단점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단점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평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59제 그러니까 20평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약간 길게 집이 길어요. 동굴형이라고 하는 동굴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집이 길쭉한 평면이 나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왜냐면은 집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중축하고 아래를 중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쭉해지겠죠. 리모델링에 이런 평면이 많아요. 특히 2베이의 구축 평면인 경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붙여가지고 길쭉한 평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30평대, 40평대는 현재 되게 정사각형 형태에서 위아래 붙여도 그렇게 길쭉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되게 깔끔한 3베이나 뭐 4베이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좋지 않은 평면 같은 경우에는 20평대에 좀 해당되는 이천동 같은 경우에도 소형 같은 경우에 좀 평면이 좀 동굴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단점이 되고, 요거는 나중에 리모델링 후에 시세 평가에도 좀 이런 좋지 않은 평면에 걸리는 세대들은 좀 약간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층고가 좀 낮습니다. 요새는 이제 특히 만약에 동부 이천동에 새로 재건축을 한다. 막 고급화 제한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은 뭐 층고가 보통 요새 제한하면은 2.5m는 기본인 것 같아요. 2.5m에 우물형이라고 해서 그 조명 있는 저게 위에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한 2.6m 이렇게 층고가, 천정고가.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올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짓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뭐 우물형으로 판다고 해도 뭐 한 2.3m. 기본적으로 2.3m인데 여기다가 무슨 에어컨 배관이랑 막 이런 거 뭐 넣고 이러면은 좀 더 낮아져요. 근데 대부분은 우물형으로 이렇게 뚫으면서 웬만한 그 천정들은 다 2.3m를 유지하는데 가장자리 이런 곳들은 2.2m까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신축화를 시켰는데 층고는 구축 그대로인 상황인 거죠. 구축 그대로이면서 일부는 또 낮아지고. 물론 약간 그 건설사마다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사마다 우리만의 어떤 요법으로 우리나라의 공법으로 층고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요 정도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시공사들도 있는데 그래봤자 뭐 몇 센치 뭐 요 정도이기 때문에 층고가 좀 낮다. 그래서 이런 문제 좀 갑갑할 수 있다. 그래서 평면이나 층고 즉 세대 내부가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요 정도. 그리고 구형 아파트 단지와 거의 동일한 동배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있는 동을 그대로 짓는 거잖아요. 다닥다닥 다시 붙이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 배치가 그대로입니다. 동 배치가 그대로인 게 단점이냐?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어요. 요새는 그 판상형식의 요런 약간 구형 느낌의 요런 요런 동이랑 그다음에 타워 형식의 요런 동이랑 이렇게 섞어서 약간 채광도 모든 동들이 좀 골고루 잘 뚫리게 하고 그다음 통경축 딱 밖이 잘 보일 수 있어요. 단지 내에서도 밖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잘 조정하는 편인데 동 배치가 구형 아파트와 똑같을 수 있으면 딱 보기에도 약간 옛날 아파트 느낌 나는데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단점이다. 그 다음에 고급화에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나쁘진 않고 강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려 DH, 네.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상급이라고 얘기가 되는 리모델링임에도 DH가 제한이 됐고 DH로 리모델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가람인가 그쪽은 또 레미안에서 제한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리모델링의 규모나 뭐 입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또 느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완전 무슨 신축, 재건축, 고급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무슨 뭐 사우나, 뭐 조경 석가산, 뭐 조식에 버금가는 뭐 브런치 원래는 조식도 제한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좀 브런치 수준을 바꾸는 뭐 그 정도 피트니스, 골프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들 완전 신축급의 조경 시설들 이런 거 다 갖춰가지고 지금 공사를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몇 년 후면 계속 나올 것이고. 건설사들의 제한 기준으로는 이촌동 정도의 어떤 입지 좋은 곳들 되니까 DH 제한 오고 레미안에서도 또 좋은 제한들 가져와서 보시면은 예전 같지 않을까 리모델링의 퀄리티나 어떤 제한 수준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군요. 보시면은 무슨 정말 신축급의 이런 조경 제한들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커뮤니티 공간 계획 이런 거 보시면은 1.7평 규모의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여기 리모델링 제한이거든요. 1.7평이면은 거의 뭐 요새 이미 지어진 어떤 강남권 커뮤니티 규모예요. 세대당 1.7평이면. 물론 요새 무슨 반포나 무슨 강남 핵심지들의 정말 최고급화 정도 제한되면은 세대당 2평 넘는 그 다음에 더 커뮤니티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고급진 그런 제한들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어진 어떤 재건축 단지를 못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의 제한들이 아무래도 이촌동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한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상급지 리모델링에 또 규모가 좀 받쳐주면은 제한이 오고 있어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세대 내부의 단점은 있어요. 세대 내부의 어떤 구조 변경,
층고 변경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엔 단점이 있는데 세대 내부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그 무슨 단지 어떤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다 밑으로 내려버리고 기존에는 또 지상 주차장이 많았는데 다 내려버리고 위에 조경으로 깔고 커뮤니티 시설도 완전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건 커뮤니티 시설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새로 만들면 되니까 굉장히 규모 있게 크게 만들고 그래서 세대 내부를 제외하면은 거의 재건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거의 턱밑 수준의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리모델링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리모델링이 분담금은 더 낮아요. 재건축이 더 높습니다. 이건 사업성 때문이에요. 이건 단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단지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촌동 요 세대를 요 단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리모델링이 분담금은 더 낮고 재건축은 더 높고 그다음에 평형은 분담금이 더 낮지만 7평에서 8평 더 넓어지고 재건축은 동일 평형으로 1:1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성 차원에서는 리모델링이 확실히 더 낫죠. 근데 퀄리티는 아무래도 재건축이 더 낫습니다. 이촌동에 제가 아까 리모델링 제안들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재건축에 만약에 이 동부 이촌동에서 만약에 누가 재건축을 한다. 지금 예를 들면 한강맨션 같은 물론 여기는 한강뷰가 쫙 나오니까 더 고급스러울 수는 있는데 한강맨션 같은 그러니까 이촌동의 좋은 입지에 재건축 제안을 한다. 누가 시공사들이 경쟁을 한다. 이러면은 물론 더 고급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당연히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위를 갖고 있고 특히 세대 내부, 층고나 평면, 동간 배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재건축이 압도적일 수 있죠. 분명히 좋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리모 기술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제안들 어떤 고민들 많이 좋아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안 좋고 평면, 층고 안 좋을 수 있다. 특히 소형 같은 경우 안 좋을 수 있다. 장단점, 사업성은 더 좋지만 결국 퀄리티는 재건축이 더 낫다. 예.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빨리 갈 수 있다. 특히 지금 이미 달리고 있는, 이미 조합 설립이 돼서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고 재건축은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늦은 게 아니고 시작 자체를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자체를 4년 후에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40년이 지나는 수준이 되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본인 생각하면 리모델링하고 자식 생각하면 재건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제가 무슨 약간 리모델링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퀄리티가 좋다라는 것은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얘기가 아니어서 이쪽을 좀 포커싱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할 적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특히 말씀드린 거는 사업성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정밀하게 계산을 하고 그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무조건 재건축이 좋아라고 무지성으로 무조건 재건축이 멋지고 뭐 이런 식으로 믿을 게 아니고 사업성에 대해서 현재의 규제 상황, 현재의 정책 상황은 잘 보시고 사업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속도도 냉정하게 재건축한다면 재건축 뭐 시작하면은 뭐 국토부에서 지금 1기 신도시 말도 안 되는 일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지금 선도지구 선정하면 2030년까지 입주한다는데 그런 식의 약간 거의 허황되는 그런 속도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보여왔던 그런 속도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 언제 입주할 수 있고 언제 시작할 수 있고 리모델링의 경우는 언제 입주할 수 있고 요거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편견도 버려요. 리모델링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그다음에 권위에도 휘둘리지 말고 누군가가 뭐 잘하는 사람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휘둘리지도 말고 객관적으로 본인이 본인 어떤 선호를 본인 단지에 대한 선호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단지들이 좀 있었어요. 이도저도 안 되고 갈등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이 돼서 달리고 있었는데 재건축의 주장이 들어오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75% 이상의 동의를 다시 한번 받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분담금 측정하고 공사하고 할 수 있는데 75%가 안 나오거나 75%를 넘었는데 나머지 25%나 뭐 20% 이런 분들이 뭐 소송도 걸고 막 이러면서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 집값도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집값도 좀 높이고 신축도 좀 되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둘 다 추진하는 건데 양쪽 다 추진하고 싶어 하는 건데
둘이 싸우기만 하다가 집값이 오히려 내려간다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될 곳, 그냥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 안 되고 구축으로 썩어갈 곳, 이런 포지셔닝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계산을 누군가 추진위가 됐던 뭔가 누군가가 됐던 명확하게 계산해서 주민들이 싸우지 말고 딱 판단을 딱 내려요. 한쪽으로 판단을 짓고 달려가면은 사실은 재건축으로 결정해서 달려가도 재건축이 호재가 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고 나중에 멋진 재건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고 요대로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촌동 특히 요 정도의 입지 좋은 곳은 리모델링 해도 충분히 좋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리모델링으로 또 집값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신축도 리모델링이지만 지금 신축 못지않는 신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정하고 가고 그러면서 그 방향을 정하는 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보면은 이촌동 얘기는 이촌동 얘기인데 이촌동 얘기로 방송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런 기회 어떻게 보면은 기회잖아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300%가 넘어가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이런 기회가 사실 이촌동뿐이 아니에요. 이촌동의 문제는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재건축을 얹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현재 용적률이 너무 높은데 또 재건축을 얹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 이촌동 다른 단지의 소유주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둘이 싸운다. 리모델링이 좋아, 재건축이 좋아. 뭘 선택해야 여기에 포커싱할 게 아니고 이 이촌동 단지들의 현재 용적률이 358%, 317%, 339% 이런데도 재건축의 논의가 가능하네. 여기에 포커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들 중에 용적률의 상향을 받을 수 있는 곳들 보시면 제가 당산동 297%, 301%, 뭐 277%, 500% 이런 건 안 되고 334%다 검토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지들이나 이런 지역들의 당산동 같은 경우는 동부이촌동이랑 좀 다른데 준공업 지역으로 해갖고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은 준공업 지역으로 4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현재의 지분이나 이런 걸 따졌을 적에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기존에는 안 될 줄 알고 가격이 쌌는데 재건축이 추진이 가능해지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품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성동구의 이런 단지들 255%, 280%, 240%, 250% 이런 곳들도 앞으로 재건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 마용성에 여기 신축되면은 집값 꽤 비싸질 거잖아요. 이러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은 서울에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이촌동이 재건축 검토하듯이 무조건 재건축으로 가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재건축 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안 좋았는데, 기존에는 안 됐는데. 왜냐? 엄청난 서울시에서 완화책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주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서 재건축 검토를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추진을 안 하는 곳들에서도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딱 요겁니다. 마지막에. 입지 좋은 구축. 이것도 완화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무슨 사업성 보전계수 같은 걸 적용한다고 해도 외곽이 그 효과를 완전 높게 받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입지 좋고 용적률 높았던 구축단지들 여기가 가장 수혜처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내 집 마련을 할 적에도 기존에는 예를 들면 1999년식인데 용적률이 높아. 그러면 내가 여기 10년 살면은 뭐 35년 차, 그렇죠. 35년 차가 되면서 재건축도 안 되는 단지니까 내가 여기 10년 살면은 굉장히 집값이 낮아지고 나는 여기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거죠. 99년식인데 용적률이 좀 높지만 요 재건축 완화책에 의해서 나중에 재건축이 될 수 있다. 이러면은 한 10년 살면은 재건축이 추진이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내 집 마련 실거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집값 떨어질까 봐 무서웠던 그런 단지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내 집 마련 차원, 꼭 투자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할 때 집을 고르는 그런 기준으로 봐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싸게 잡아갖고 나중에 재건축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특정 단지나 특정 지역의 이슈, 그다음에 뭐 어떤 계산, 비교 이런 것까지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 이런 거 하고 이것이 결국은 다른 단지까지 이렇게 확장해갖고 공부해서 내 어떤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다. 요거까지 정리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런 거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